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와서 또 새로운 풍경도 봤지만은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에 귀가하셔서 이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향후 몇 시간에 걸쳐서 불안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장애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불안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정신과적인 질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별로 포함되는 내용이 없어서 요 불안장애 진단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요거로부터 이제 불안장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6월쯤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정신과 얘기 22화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이런 주제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불안장애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이해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서요. 혹시 오늘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조금 더 불안과 두려움 또 불안 장애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히고 싶다 이러신 분께서는 이 방송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 22화에 나왔던 얘기도 조금은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오늘은 주된 요점으로서 불안 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린 영화기는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인사이드 아웃 1이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 이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펼쳐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이제 속속들이 까발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내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잘 파헤쳐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 영화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영화를 이제 조언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분이 에크만이라고 인간 감정 표현 그다음에 얼굴 표정 이런 거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이제 감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간 감정이 이제 물론 영화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을 반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5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가운데 친구가 이제 기쁨이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블루가 영어로 블루하면 우울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새드니스 우울한 친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포입니다. 그 한국어로는 번역이 소심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그 영어로 얘기는 fear, 공포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요게 이제 인사이드 투 아웃 투에는 여기가 이제 부러미라고 그래서 이제 질투시기, 부러워하는 거 이거에 관련된 건데 여기는 이제 녹색이 아니긴 한데 원래 영어에서는 그린 위드 엔비 이런 용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질투를 하게 되면 이제 얼굴색이 초록색이 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초록을 다른 인물이 선점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혐오하는 거, 영어로 이제 disgust가 됩니다. 근데 이 색깔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는 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곤충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자기한테 이제 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움찔하고 좀 싫어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녹색은 어떤 곤충이라든지 해로운 동물 이런 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흔히들 저기 이제 디스커스트의 색채 심리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빨강인데 이제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표현에서도 보듯이 이제 분노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저 흔히들 이 5가지를 인간의 그 기본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여기 이제 불안이는 빠져 있죠. 불안은 빠져 있고 이제 불안과 비슷한 게 이제 공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불안 장애에 이제 범불안 장애라는 것도 있고 공황 장애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공포증, 영어로는 포비아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큰 카테고리로. 그래서 이 공포랑 불안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불안의 어떤 원초적인 형태, 그다음에 불안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럴 때는 이제 공포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갓난 애들이 조금만 크면서 생기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 아웃 2 이 편에는 이 5명의 등장인물 외에도 이제 4명이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요게 이제 주황색이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뭐 경고를 하거나 주의를 준다 이런 느낌이 들고,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질투나 시기를 하는 MB고요. 요거는 이제 표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embarrassment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루해하고 따분해하는 요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일리라는 주인공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애들 때 가졌던 이런 감정 외에도 이런 추가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 편에서의 주인공은 이 불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가 원래는 이 기쁨이가 이제 라일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이제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춘기가 돼서 다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등장함으로써 이 원래 멤버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운전대를 잡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한 뭐 이제 파국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좋게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제 주변에 좀 울었다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는 오히려 이 영화들, 디즈니 영화들이 되게 뭐 어린애들이나 20 대에 많이 이제 포퓰러한 이런 영화인데, 인사이드 아웃 2 경우는 한국에서도 40대 그 관객들이 제일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른의 감정이고, 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감정인데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데, 이제 파국을 맞이할 뻔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진화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람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감정인데, 이게 특히 이제 현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람의 어떤 정상적이고 원만한 생활을 방해하는 감정으로 작동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어른들이 울었다는 건 저 불안이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왠지 이제 자기랑 닮았다, 그리고 저 친구가 하는 행동이 공감이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그 이제 신문에 어떤 소개된 기사를 보니까는 이제 조카랑 같이, 이제 40대 여성분이 저 영화를 봤는데, 조카는 저 불안이를 보고 이모가 울었던 그 감정을 뭐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이모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또 불안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러니까 성숙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세상에 때가 묻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불안에 대한 얘기고, 근데 불안 장애에는 이 불안 증상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드린 공포 증상이 있고, 이론적으로는 불안과 공포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저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뭉크라고, 흔히들 별명이 이제 불안과 공포의 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쪽 그림보다는 이제 오른쪽 그림이 더 알려져 있죠. 직관적으로 뭐 보이다시피
눈동자가 어디를 응시하는 것 같고 깜짝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누구든지 '아 이거는 공포를 묘사한 그림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그림이 그렇게 이제 많이 여러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었던 이유는 뭉크 자신이 평생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노르웨이 화가인가 그렇습니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신의 진솔한 감정,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그림에 뭐 물론 이제 훌륭한 그림 기술로 표현을 해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직관적으로 와닿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 왼쪽에 있는 것도 이제 뭉크의 그림이 됩니다. 요게 이제 눈이 있는데 이제 휑하고 이 오른쪽 그림과는 달리 뭔가 이게 초점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약간 허리가 굽어진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이 많다 이런 느낌을 주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우울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뭐 밤의 방랑자인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요기 이 공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불안 그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등장하는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사실은 불안과 우울은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불안장애 따로 우울장애 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울장애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불안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마치 이제 불안장애랑 우울장애는 서로 독립된 부분이다. 그다음에 불안과 우울은 뭐 연관은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불안과 우울은 공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민님이 불안해서 우울하고 우울해서 또한 불안하다 그러는데 저 말씀도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불안 속에 우울이 있을 수 있고 우울 속에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공존하는 건 또 아닌 이런 상태가 돼서요. 뭐 쉽게 얘기해서 불안한 사람의 90% 정도가 우울이 있고 우울한 사람의 90% 정도가 불안이 있는데 순서는 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먼저냐 우울이 먼저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될 때도 있다. 이게 이제 정신과적인 과제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해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관점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공포도 포함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불안 자체,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 자체는 뭐 액세서리로 달고 있는 게 감정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해를 끼치기 위해서 어떤 해로운 산물은 전혀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감정을 통해서 사람이 생존하고 좀 더 번성하는 데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작동해서 혹은 이제 알레르기 같은 걸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는 사실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운 어떤 균이나 에이전트들을 잘 방어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외부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이제 잘못 작동하게 되는 게 불안장애다.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고요. 오늘 강의 드리는 거에 이제 몇 가지 요소로서 알고 계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써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지만 불안의 어떤 원초적인 감정은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말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는데 두려움, 공포 모두 다 어떤 대상이 있다는 부분에서
뭐에 대한 공포고 뭐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냥 공포를 주로 용어를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있는 거로부터 불안은 물론 불안도 대상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대상이 너무 많아서 특정 대상에 대한 불안이 어떤 불안이나 공포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막연한 걸로 퍼져가는 거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화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이나 공포라는 건 자신의 어떤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저걸 이제 스트레스 이론으로 보면은 밖에서로부터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그 스트레스를 받은 개체는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죠. 그래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싸우기 위해서는 소위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 갖고 뭐 혈압도 높아지고 맥박도 빨리 뛰어 갖고 잘 싸우고 도망가기 위해서 근육에 혈액 공급이라든지 산소 공급을 이제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당장 필요 없는 어떤 뭐 소화기관이라든지 생식기관이라든지 면역기관 이런 거의 기능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각성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변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임스 란게 이론이라는 건그 이제 처음에 제시된 건 한 10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요즘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로 이제 불안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불안하니까 뭐 손도 떨리고 심장도 빨리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심리적인 현상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뭐 손이 떨린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불안의 신체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뒤집은 이론이 제임스 란게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스트레스 반응이랑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망가거나 싸워야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뭐 얼굴이 붉어지고 눈에 초점이 서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나 어떤 느낌의 변화가 있죠. 그러면 그 느낌의 변화를 머리로 인지하는 상태가 불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처음 들으실 때는 뭐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이 먼저고 불안이 나중이다. 요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경험을 하다 보면 그 반대도 참일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체에서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에서 신체를 얘기하기도 한다. 요런 양방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를 구분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일락 세븐님께서 뭐 약물에 관련된 거를 이제 치료편에서 따로 말씀드리려고는 하는데 공황장애라는 거 이제 불안장애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뭐 질환 중에 하나죠. 근데 팍실 두 개가 아마 10ml짜리면 20ml, 알프람이 뭐 0.25짜리가 있고 0.5짜리가 있는데 두 알씩 세 번이면 0.25로 얘기해도 0.5, 1.5ml 드시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증상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는 뭐 아주 절대적으로 뭐 저게 약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는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저거는 이제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 팍실은 항우울제인데 이제 불안장애에 많이 쓰고 알프람이라는 거 이제 신경안전제 벤조자이아핀이라는 계열의 약물인데요. 벤조다이제핀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의존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좀 과다하게 졸리고 해서 이제 정신각성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면
뭐 현실적으로 뭐 실제적으로는 운전에서 좀 위험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저 벤조다이제핀 경우는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우라는 말씀하시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거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그냥 뭐 힌트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저것 걱정하는 게 요게 공황 장애랑은 대비되는 범불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범불안 장애 위주로 불안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그러니까 저게 뭐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이죠. 뭐 아시겠지만 기후라는 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에서 유래한 속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뭐 죽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저 걱정은 현실적이거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쓸데없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게 불안장애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뭐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 이런 말씀이면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범불안 장애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게 조금 상세한 걸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기는 한데 범불안 장애의 경우 같은 경우는 6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한 날이 불안하지 않는 날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게 6 개월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3 개월 이상 총합으로 3 개월 이상 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정이상으로는 저 경우가 이제 범불안 장애에 해당이 안 되게 되고요. 근데 저 갑자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게 아주 급격한 형태로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지게 되면 저게 일종의 이제 공황 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불안장애해서 뭐 이러이러한 거다 그러면 딱딱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환자분들이나 또 정상인이 겪는 불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불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딱딱 떨어지는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포라는 건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외부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본능적으로 타고난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뱀을 무서워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떤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인류의 DNA 속에 각인돼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저게 이제 애들이 커갈수록 뱀이 뭐 어른이 돼도 물론 뱀을 무서워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 무서워하는 정도나 대상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장애 이름을 얘기할 때는 특정 공포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현상 중에서 뭐 어두운 것, 높은 것, 천둥, 번개 이런 거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든지 그다음에 갇힌 장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를 이제 아고라포비아 뭐 이런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포 장애는 그냥 쉽게 이해할 때는 외부의 대상이 존재하는 거에 반해서 이제 불안 장애, 특히 불안 장애는 이제 큰 틀에서는 공포 장애까지 포함을 하니까요. 요 불안 장애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여기서는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불안 장애의 경우는 불안의 대상이 막연하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말씀드려서 조금 뭐 죄송하긴 한데 프리 플로팅 앵자이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롯이 이제 뭐 떠다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유한다. 그러니까 불안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왔다리 갔다리 해서 뭐 때문에 불안한지가 너무 많아서 잘 알 수 없는 상태다. 이게 이제 범불안 장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피라이트님이 남들 앞에서 발표할 때 손 떨리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목소리 떨리는데 이게 불안 장애 일종이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어 예. 여기 맨 아래에 퍼포먼스 앵자이티라고 적어 놨잖아요. 저거 이제 한글로는 이제 무대 공포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게 이제 그냥 말뜻 그대로 얘기하면 퍼포먼스가 어떤 수행이잖아요. 뭐를 수행할 때 이제 공포증인데 대개는 뭐 다른 사람 앞에 발표를 할 때나 또 뭐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는 이제 무대 공포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임스 란게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안할 때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저런 무대 공포증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뭐 얼굴이 붉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그다음에 손발이 떨리고 그다음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퍼포먼스 앵자이티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슬라이드에서 요거를 갖다 놓은 이유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을 발표하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발표가 아니라도 뭐 수능 같은 데서 누가 보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가 시험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상태에서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져서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는 상태 이런 거 이제 퍼포먼스 앵자이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곰곰 생각해 보시면 이건 앵자이티가 아니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퍼포먼스 포비아에 가까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차이점이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요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근데 뭐 불안이라는 게 말하자면 어떤 단일한 어떤 개념이냐 할 때 그게 이제 전혀 아니라는 게 이제 불안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불안장애라는 거 이제 정신과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치료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이런 장애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저 불안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불안에 대해서 자기 뭐 식대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철학자들 군으로서 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키에르 케골이라는 사람의 불안의 개념이라는 뭐 책도 썼지만 그 외에도 공포와 전율 뭐 이런 책을 쓴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드린 불안과 공포는 사실은 구분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은 심리학자라기보다는 똑같은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불안과 공포를 구분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데거가 한 얘기 중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좀 뭐 유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언어, 불안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하이데거 한 말은 일상적인 용어는 너무 많이 오염이 돼서 이런 언어로는 철학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로 이런 일상적인 용어로 어떤 정신과 얘기를 하는 게 일상적인 용어를 쓰니까는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는 일단은 쉬운데요. 그게 이제 조금 안의 내용을 들어가면 서로 다른 뜻으로 얘기하게 되고 뭐 같은 페이지에 없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같은 불안이라고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알랑드 보통인가요? 불안이라고 한국에서도 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한글 번역도 불안이라고 그래서 불안인가 보다 하는데 원어로는 스테이터스 앵자이티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저 책의 주된 내용은 그냥 우리가 겪는 어떤 생리적인 불안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관련된 불안.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거나 사회적으로 위신이 추락하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주관적이든 혹은 객관적이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 상황.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같은 불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특히 이제 불안의 개념 같은 책에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불안이라는 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재론적으로 불안이 존재하다 이런 거니까 또 정신학에서 얘기하는 불안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큰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는데 이게 뭐 노르웨이에 실제 있는 풍경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뭐 즐거워 보이고 이 아주 대단한 전경을 잘 감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불안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특히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건 꿈도 못 꿀 일인데 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안함에도 뭔가 이렇게 하게 하는 불안을 이겨내는 뭐 쾌락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죠. 근데 이 사람들 여기 있으면 불안하기는 하죠. 뭐 떨어질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이 혹시 실수로 나를 밀면은 떨어질까 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걸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는 자기가 뭐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철학적,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철학은 철학이고 문학은 문학이고 정치권은 정치과다. 뭐 이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용해서 말씀드린다. 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랑 관련해서 여기 이제 스티브 맥퀸이라고 영화 배우지만 전문적인 카레이서였는데 이 카레이싱을 하면 뭐 한 300km, 400km 이렇게 넘게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고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이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는 한데 저게 300, 4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까딱 잘못하면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서 보이는 증상이랑 반대로 차분해지고 침착해지고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주의 산만한 게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오히려 즐기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과정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불안을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 김민님 말씀이 스카이다이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일반인들에서 위험을 느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런 걸 겁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거랑 관련해서 얘기해서는 이제 뭐 지난 시간 내내 이제 MB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MBTI 탑으로 얘기하면 ESTP 같은 경우가 이제 오히려 쾌락주의적이지만 저런 위험한 거를 즐기면서 위험한 거를 극복하고 그 불안한 순간을 넘겼을 때 어떤 릴리브 되는 그런 쾌감을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성격적인 특성으로는 새로운 걸 찾는 특성, 그걸 이제 노블티 시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런 걸 즐긴다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노블티 시킹에 관련된 걸 이제 도파민을 얘기하고 도파민이 많이 증가돼 있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상적으로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은 그 반대에 가깝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를 질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타고난 성격이나 또 어렸을 때 형성된 성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 자신의 어떤 타고난 성향을 반대로만 끝까지 가는 거 이것도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게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이 심해져서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불안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뭐 알기 쉬운 설명이라고 그럴까요? 요거는 이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단테의 신곡이 이제 워낙에 유명하니까 여기 이제 일종의 이제 그림책을 만든 사람들이 있고요. 그 각각의 어떤 챕터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것 중에서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단테 신곡에 처음 나오는 글꼴 텐데요.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Midway in the journey of our life.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그 인생 여정의 한가운데서 journey라는 거는 뭐 투어라든지 뭐 이런 거랑은 반대로 투어라는 건 뭐 뭐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 뭐 단체 관광하는 거 이런 뉘앙스가 많잖아요. 근데 저 전이가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순례라고 그러잖아요. 필그림. 그런 쪽에 더 가까운 거라서 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어에서 그 삶을 비유할 때, 그러니까 삶이 하나의 뭐 여정이다 이렇게 비유할 때 전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라는 여정 한가운데가 뭐 중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어려서 또는 청년기에 뭐 세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배우고 공부하고 뭐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제 뛰어들기 위한 연습을 하다가 이제 뛰어들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 전의 시점에서 내가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를 알게 됐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이 뭐 그런 해석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뭐 심금을 울리고 전 세계적인 뭐 동서고금을 막론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승승장구했던 영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그다음에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이어서 되돌아오게 되고 또 뭐 맹수들이 있어서 되돌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저 앞에 길이 보이는데 거기 맹수가 있어서 또 되돌아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지만 앞으로 가야 하는 게 뭐 숙명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 웨이라는 거, 뭐 직진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아까 공포에서 보이는 그런 특정한 대상에 대한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되게 막연하고 그다음에 미리 걱정하다 보니까는 마치 실제처럼 그 어려움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죠. 이게 이제 정신과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그럴까요? 가장 힘들어하는 이런 불안장애랑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장애, 그러니까 우울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게 우울장애고 불안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게 불안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 틀에서는 맞는데 사실은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다고 치고 불안장애랑 우울장애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울장애에 비해서 불안장애에 좋다고 그럴까요? 이런 점은 불안도 그렇고 불안장애도 그렇고 우울이나 우울장애에 비해서는 다소 단순하고 직관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훨씬 뭐 물론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 견해가 다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불안이나 불안장애가 치료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통을 겪는다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요. 얼마든지 불안장애 때문에 심한 우울장애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좀 훨씬 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장애랑 우울장애가 이제 독립된 질환으로 된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980년대 이후 DSM-3라는 뭐 윈도우즈로 얘기하면은
윈도우즈 95, 그러니까 옛날에 도스가 있다가 윈도우 1, 2가 있다가 뭐 3 또는 95가 있어서 요즘 뭐 윈도우즈 뭐 이렇게 뭐 XP 기타 등등 해갖고 이제 윈도우즈 버전이 쭉 왔는데, 윈도우즈 3 이후는 되게 큰 틀에서는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정신과적인 진단은 1980년 이후 DSM-3 이후에는 큰 틀에서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 3 이후에 불안장애랑 우울장애가 서로 이제 분리가 된 거지, 그전에는 사실은 저게 분리 안 된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불안장애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울장애에 포함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이로제라는 게 이제 영어로 뉴로시스를 뭐 독일어식으로 번역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이제 정신분석이랑도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정신분석에서 훨씬 그 어떤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게 우울보다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안이 강조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하는 분들은 우울을 별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불안이 훨씬 이제 하이라이트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생물정신의학 쪽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이제 우울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순전히 어떤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신과적인 역사의 문제니까 이제 일반 분들은 뭐 굳이 이거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안과 우울이라는 게 그렇게 요즘 얘기하듯이 딱딱 떨어져 있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안 증상과 우울 증상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불안 증상이 없는 우울 증상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이제 조울병식으로 얘기하면 조울병에서 보이는 우울증이 불안 증상 없이 우울하기만 하고 처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여러분들이 불안이랑 우울 증상을 겪는다면 그 관계를 잘 시간적인 관계에 따라서 파악해 보는 게 이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불안장애의 범주에 해당되는 질환, 불안장애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조금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이 말씀은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DSM-5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까 이제 1980년 DSM-3 이후부터는 큰 틀에서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작은 범주에서는 계속 좀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강박증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PTSD가 DSM-5로 가서는 PTSD가 포스트 트로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의 경우에 이제 PTSD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런 굉장한 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도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관련해서도 PTSD 비슷한 증상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큰 틀에서도 강박증이라든지 PTSD 같은 경우는 불안장애 범주에서 빠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범불안장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황장애, 공황발작, 요게 이제 구분이 된 거는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다음에 공황장애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공포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대상이 있는 건데, 거기서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게 이제 사회공포증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 대인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공포를 느끼는 거 이제 사회적 공포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불안장애는 공포까지 포함하고, 작은 틀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안장애의 경우는 범불안장애를 얘기하게 되겠다.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불안 증상을 보이면 다 이제 불안 장애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에서는 불안 증상이 꽤 이게 주된 증상인데,
근데 그 진단은 이제 불안 장애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조금 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는 어 이제 뭐라 하면 불안 증상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불안 장애는 아니다. 이 말씀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해서 불안 장애는 불안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불안 장애가 있을 수 있느냐. 우울 장애의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불안 장애는 아까도 우울 장애보다는 좀 더 단순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불안 증상이 없는 불안 장애는 뭐 아주 예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조금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랗게 붙인 게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적응장애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개체가 이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럴 준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부과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증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불안이랑 우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고 우울한 분들이 특히 이제 성격적인 특성에 따라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경우는 사실은 적응자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 되냐면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게 불안장애에 속하기도 하지만 또는 시각에 따라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나 적응장애 진단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한 묶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현병 환자분들이 대개 이제 공포 반응이나 불안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 게 많기 때문에 불안 장애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는 이제 누가 날 쫓아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환청이 들려 갖고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고 쫓아오는 것 같고 해를 끼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심리적인 반응으로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현병 같은 경우 또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옛날에 조현병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망상이나 환청을 보이는 병은 조현병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나 환청을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곧 조현병이다 이렇게 생각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부분은 근데 꼭 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현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상적인 경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비유로 불안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다 불안 장애다.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다 우울 장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어떤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의 경우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다음에 섭식 장애의 경우도 살이 찔까 봐 또 뭘 먹으면은 또 이게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랑 관련된 바디 이미지가 이제 흐트러질까 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을 보이는 정신과적인 질환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퍼포먼스 앵자이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불면증이랑 신체형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 불안 증상, 그다음에 우울 증상, 그다음에 불면증, 신체형 장애. 신체형 장애라는 건
특별히 신체적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체적인 증상을 보이는 거, 이걸 신체형 장애라고 그러는데, 저 네 가지는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물론 아닌 경우들도 많지만 이제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우울에 주목하면 우울장애고, 불안에 주목하면 불안장애고, 불면에 주목하면 불면증이고, 신체 증상에 주목하면 신체형 장애의 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실제로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진단을 붙일 수 있고 저렇게 진단을 붙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또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이제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조금은 좀 복잡한 얘기지만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분 정도가 돼서 준비한 슬라이드는 조금 더 있는데, 좀 다음 섹션 이 좀 다른 어떤 뭐 내용들이어서 이 이후의 슬라이드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한 5분 정도 질문을 좀 댓글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최영애 님과 해피라이프 님이 운동을 하면은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데 운동을 한번 해보시라. 그다음에 몸을 좀 움직이면 나아질까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저건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뭐 보통 사람들도 실제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저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최영희 님도 운동을 하면 자신감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뭐 체중을 뻘는 목적으로도 하고 신체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 운동하고, 뭐 절대적으로 그렇죠. 또는 어떤 사교 활동이나 대인 관계를 원활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운동의 가장 큰 효용은 어떤 정신적인 효용이 가장 크다. 또 정신적인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운동하면 잠도 잘 자게 되죠. 그다음에 불안한 감정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우울한 감정도 많이 줄어드는데, 우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보다는 훨씬 복잡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에는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뭐 의욕이라든지 흥미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잡념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아주 불안장애나 우울장애가 심하면 운동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런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는 운동하는 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효용이 많다. 이런 말씀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감한 사람을 대담하다 간이 부었다 표현하는데, 무서울 때 간담회 선언하던 표현과 같은데, 불안과 공포, 용기가 간이랑 쓸개랑 관련이 있느냐. 이 말씀은 사실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네 가지 체액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시절에는 인간의 장기랑 인간의 감정을 연결해서 많이 설명을 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뭐 사실은 그렇게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은 뭐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게 이제 용감하다는 거랑 용기라는 걸 이제 보통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기라는 건 사실은 그 성격이 대담하거나 겁모르는 성격은 아닌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할 때 자기가 무섭지만 해가다 보면 무서운 게 없어지는 상태. 이걸 이제 용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용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예 두려움을 느끼는 뭐 수용체가 없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용맹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관습적으로 간이 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김민 님이 불안하지 않은 불안장애가 있을 수 있다니 놀랍다 이런 건데, 제가 설명드린 걸 조금 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은 우울장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불안장애의 경우는
사실은 큰 틀에서는 어떤 형태든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불안이라고 확실히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불안 장애도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은 불안이 없다기보다는 불안이 밑에 깔려 있는 상태고요. 불안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몸에 열 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럼 열 난다 그러면 감염이 돼도 열이 날 수 있고, 탈수 증세가 있어도 열이 날 수 있고, 또 뭐 몸에 질환이 있어도 열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깔려 있는데,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라든지 불안의 여러 가지 파생 증상들이 밖으로 드러나면 불안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금이 저린다든지 흉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불안할 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안의 어떤 시작은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활동, 그러니까 단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신적인 생활을 통해서 불안하다, 이런 게 틀림없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불안의 시작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생리적인 부분, 그게 이제 자율신경계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뇌에 존재하는 뭐 편도체라든지 해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진화적으로 갖춰진 어떤 이 장치가 작동을 해서 불안하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생리적이거나 신체적인 부분, 이런 거를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불안장애의 한 부분인데, 아까도 이제 간이 부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안을 어 아까 얘기를 하면은 불안을 느끼지만 그걸 잘 견디고 불안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면, 남들보다 작은 불안에도 쉽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지만 불안을 극복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불안 자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 장애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때도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불안 장애를 이해하는데, 다른 정신 어떤 현상이나 정신과적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불안 장애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얼핏 들으시기에는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곰곰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좀 오늘 방송을 들으신 김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특히 이제 범불안 장애로 들어가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